네, 그 질문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이렇게 한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지난번 이문식 목사님 그 말씀 때도 그렇고 또 오늘 그 강연에는 언급은 안 하셨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응시하다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장 그, 그 사실 자료를 잘 정리한 책으로 제가 강력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제 보면서도 느낀 건데, 그 대학 기독 신문,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몇 년간 그 발행했던 대학 기독 신문, 이거는 거의 학생들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시작한 그런 이제 에, 일종의 그 문서 운동 같은 건데, 그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된 것처럼 그 복음주의 청년학생 운동이 그 복협 그리고 그 복청학년으로 조직화되기 전에 그 전에 그 조직화의 과정에 상당한 불씨 역할을 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고 또 이무식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의미가 있는지 그 당시에 그 구성원이라든가 어떤 활동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지를 일단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거요. 네,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사실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도 안 다녔고, 또 대학기독신문을 직접 만든 적도 없고, 거기 필지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민식 목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뭐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당연히 이 책을 쓰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의 얘기, 초창기의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재구성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주의 청년 학생 운동이 이제 이 자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적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뭘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산발적으로 흩어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야 되겠냐, 야, 이 고민스럽다라고 했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저 같은 경우는 겨자시형재단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풀어졌었는데, 뭐 예컨대 뭐 겨자씨, 그다음에 뭐 IBF의 뭐 고직한 그룹이 있을 수 있고, 또 제 친구 중에 여러분들 지금 저 부산에 뭐죠? 그, 이렇게 독서 운동하시는 분 중에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예, 그분도 이제 외대에 기사련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도 대표이기도 했었고, 뭐, 외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서울대 그룹이 있는 거죠. 서울대가 있고, 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제가 알거나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자생적인,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름대로 뭡니까, 음, 그 아까 무슨 로잔 책 그 내용을 읽었든지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했든지, 아까 제가 요 지금 가지고 온 자료 중에 87년도 6월에 부터 이렇게 쭉 혼자서 개인이 안 누군가가 만든 찌라시도 있다고 보이고 그 지금 갖고 계시는 거고, 예, 일단 화면에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거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얘 혼자 만든 거예요, 이거. 야, 안 이름이 뭐야? 안수영. 저 이 사람 지금 이름도 잘 기억나는데, 이분 저 오랫동안 봤었어요. 이렇게 자기 혼자서 공동 기도문. 대학생이었나요? 그때 제가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 강의. 그군 복무 중에 네, 이런 걸 만들고 네, 있었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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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자 그냥 네, 만들어서 그러면 혼자서 만든. 어디다 뿌립니까, 이거를? 그냥 지가 이렇게 몇 개씩 갖고 와가지고 네. 저희 교제수영재단 할 때도 와서 이렇게 이런 거 하나씩 보여주고 그랬던 그 것 무슨 같아요. 모임 같은 거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네네네네. 그런 거죠. 전달하고 예, 그랬다는 예. 거죠. 그래서 온갖 것들을 다 찾아온 거예요. 예장통합총회, 목회서신, 기도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식, 또 여기저기 어떤 뭐, 이렇게 다, 뭐, 교계 소식 같은 것들을 다 짜깁기 하면서 또, 신문 만평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이런 자생적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다 고민들을 하면서 모였었는데 이것들이 모일 수 있는 기폭제가 그, 김문현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예전에는 강경민, 이문식도 서로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었었어요. 서로 몰랐었어요. 다만 똑같은 시기에 총신대가 갈라지면서 합신이라는 그 교단이 생겼잖아요. 그게 1980년인가 79년인가 그렇습니다. 79년인가 80년대 예장 합동안에서 합신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홍정길 목사님이 나오셨죠. 함께 나왔죠. 박윤선 박사님하고 이렇게 다 나오면서 합신이라는 교단이 있었는데 그때 총신대의 재학, 총신신대원의 재학 중이어서 당연히 그 교단이 갈라지면서 총신신대원에 있던 학생들 가운데서도 나는 총신에 남을 거다. 아니면 합신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강경민, 이문식이 합신 쪽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혁 쪽으로 가겠다. 교단이 작아도 우리는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온 사람들인데 서로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서울대 그룹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공부도 하고 김은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문식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구로동에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이 구로동에 신현교회라는 것을 개척했어요. 노동성 교학했다고 해서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구로 신현교회라고 해서 그 구로공단 벌집촌 한가운데에 신현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이면서도 의식이 좋으시고 청년들한테 막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그런 입소문들이 나면서 청년들이 안 그래도 청년 학생들이 어, 뭡니까 이 노동이나 그런 개혁운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다가 이런 데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김은년 그룹에 성경 공부를 지도하게 된 이분이. 그래서 여기 가서 계속 성경 공부를 지도하면서 지도 목사가 지도 교육자가 되니까 거기에서 뭐 아닌 말로 그냥 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 했다가 목자가 생기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그 계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었는데 그 김은현인데 제가 91년도에 복청학년 활동할 때 가장 열심히 그 중심에 있었던 분 중에 이종철이란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종철 목사님이라고 하고 최은석이라고 하는 두 분이 83학번입니다. 제가 8학번이고 83학번으로 있는 그 두 분이 저하고 같이 그런 활동들을 꽤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때 이제 얘기 듣기를 이제 자기네가 이제 그 대학 기독 신문을 만들기 전에 그때 한참 분신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자기도 평범한 그냥 그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보수교회 기독교인. 그냥 똑같이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말씀들을 뭐 쉬쉬 전도하고 뭐 그런 평범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자기네 서울대학교에서 보니까 자기네 학생들이 뭐 무슨 때가 되면 분실하고 무슨 일들이 생기고 잡혀가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선교단체는 그런 것과 아랑곳 없이 예수 행진이라고 해가지고 그 오히려 뭐야 시위하는 학생들을 조롱하고 예수 십자가 앞에 깃발 들면서 그렇게 엄혹한 시대에도 예수 믿읍시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자살은 뭐 죄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계속 충격을 받는 거죠. 아, 도대체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라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계속 들으니까 이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야, 우리 신문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신문을 처음에는 그냥 저들과는 좀 다른 일반적인 그런 소식들도 좀 전하지만 조금 그런 사회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의 고민 같은 것들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신문을 좀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대학 기독신문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요 필진이 이제 이문식, 그 다음에 이제 뭐 김보열, 예전에 김회권. 예 김혜건 이런 분들이 좀 이승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상당히 그 당시에는 뭐 전무후무한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선교단체에서나 교회에서 듣던 얘기하고 다른 거죠. 이게 이제 빨아들이는 기폭제처럼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제 뭐 이문식, 강경민 서로 만나고 김호열 만나고 서로 이 어찌 보면 선생님 그룹들, 어, 젊은 목회자 이 그룹들 이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지금은 ESF죠. 이 ESF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그 선교단체이기도 하지만 성경 읽기에 또 굉장히 뛰어난 뭐죠? 어, 그 성경 큐티책 중에 하나도 여기서 나왔잖아요. 뿌리에서. 그런 것처럼 성경 읽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성경 읽기가 그냥 당시의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읽는 그런 활동들도 하게 되니까 이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하나의 상층부 그룹, 지도자 그룹도 생기고 또 학생 그룹들도 만나게 되고 서로 소문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도 만나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조직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로 발전했다는 걸로 저는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기독 신문을 제가 실제로 본 거는 그 당시에 본 게 아니라 나중에 90년대 초에 대학 기독 신문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영인본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 엄청 두꺼운 거. 예, 그래서 그거 저도 몇 개 사가지고 하도 무거워가지고 어느 날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영인본이. 네. 예. 그 지난번 이문식 목사님 말씀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제 생각에 약간 좀 확인할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대학 기독신문이라는 그 신문이 어떤 계기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개별적으로 고민하는 개인이나 또는 아주 소그룹이나 이런 게 그냥 여기저기 이 보수교회 배경으로 많았다. 그런데 아직은 조직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학기독신문이 계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복음주의 협의회, 청년학생 협의회,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좀 지나서 복음주의 청년학생연합 뭐 이런 형태로 전개되면서 그게 어떤 그 사회 실천으로 공명선거 운동 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운동의 테마를 사건의 예, 가지고 거기에 중심이었죠. 상당히 대중적인 그런 동원을 해내면서 이제 왕성한 활동을 했다. 네. 네,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상당히 정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로인전 교회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서울대 그 성역공부 지도를 하러 가서 네. 그 대학기독신문 그룹과 연결되는 그때는 아마 다른 어떤 기성교회 전도사로 예. 계실 때였던 걸로 이제 영광교회, 네, 영광교회 전도사였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유 변호사가 네, 지금 유 변호사님이 그때 당시 영광교회 연결을 해서 해서 유 변호사 그러니까 유 당시 학생이었겠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이승재 쌤께 듣기로는 그 예수 시대 예루살렘 예레미야스 예레미야스. 그거 할 때 신학적인 것들 교회에서나 신학적인 걸 할 때 이제 오게 됐고 그런데 이제 이문식 목사님과 김혜건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만나기도 하게 필진으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하긴 했지만 김은현 그룹 자체에 훨씬 더 영향을 준 분들은 이제 대학촌 교회 이제 다른 대학교 이제 교회 맞아요. 두 다른 분이 이렇게 있었다는 그 정도로 네네.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 이문식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는데 네. 나중에 그 이문식 목사님은 그 서울대 학생들을 만나면서 자기도 생각이 많이 이렇게 바뀌고 네. 그러면서 자기도 더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게 생겨서 그래서 이제 구로 지역에 네. 교회를 하게 됐다. 네, 네. 그래서 또 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제 거기 함께 모이게 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연결되었던 그 김은현 그룹은 김은노련 사건으로 네. 이제 상당히 고초를 겪게 되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드린 것 같고요. 네, 뭐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두 가지 해도 됩니다. 네, 네. 네. 네, 두 가지인데요. 그, 국장님 일단 말씀 들으면서 되게 이렇게 전체적인 얼개를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80년대에 선교단체가 많이 생긴 역사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되게 약간 교회의 어떤 사회 참여에 대해 그런 게 없어서 그 경배와 찬양이나 이런 문화가 그런 게 좀 한편으로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경배와 찬양하던 게 어떤 기윤실이나 이런 쪽으로 역사적으로 되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약간 그들의 어떤 그 뜨거운 모여가지고 이런 뜨거운 찬양을 하고 그게 이제 그런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이 안에서 그 억눌린 그 답답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뭔가 그런 연구 같은 게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현대에서 주목받는 정치적인 이론 같아서요. 이런 뭐랄까 수용자 주체성이나 막 이런 관객성 같은 그런 현대 정치학적인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레퍼런스 연구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사회 현실과 무관하게 찬양을 했던 거지만 실제 그 안에 이런 비현실이 나오는 것 같은 뭔가 답답한 그런 정동적 정치성이 있었다. 이게 있는지 일단 궁금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기독교의 약함 중에 하나가 좀 사회학적 분석이 약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냥 다 은혜로 넘어가고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그렇게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일어난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얘기는 다 역사로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숨기고 싶은 것 뭐든지 성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숨기고 싶은 다윗의 치부까지도 다 까발리는 게 성경인데 뭐 까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훈이 되니까 그런 건데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너무 역사 성경 자체가 역사 의식인데 우리는 너무 역사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책을 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없으니까 쓴 거예요. 없으니까 쓴 거예요. 제가 뭐 좋아서 쓴 게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썼습니다. 아, 그 시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겠다. 그렇으면 나중에 한편으로 우리 자식 세대 이제 아니 뭐 아버지 때는 도대체 뭐 우리나라가 이러저러 했는데 뭐 기독교가 한 것도 뭘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확인해 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검증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쓴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사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주의 사회선교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논문이나 개별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냥 나 어떤 한때의 어떤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어디인가 강의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안으로 뭐 몇 페이지 쓴 거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하나로 묶어진 게 없어요. 근데 시급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 선배들도 지금 이제 다 은퇴하셨거든요. 우리 70 이상 되시는 우리 이문식 뭐 강경 다 그분들 포함해가지고 다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 기억이 남아있고 살아있고 저도 아직은 왕성하고 그리고 자료가 남아있을 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한 건데 아까 지금 자생적이라는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저는 저는 총체적 복음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 총체적 복음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사회 선교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복음 전도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뭐 역사 의식이 있다 없다 뭐 민주화 운동 때 뭐 했냐 전 그렇게만 볼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 나름대로의 목 안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었고, 그 활동을 통해서 한국교회 왕성해지게 하는데, 그게 뭐 양적인 성장이 무슨 의미냐?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예.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는 말처럼 양이 묶여서 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점이 있고 또 우리의 약한 점이 있는 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요번 제가 로잔 대회 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 전 주최 측이 아니니까 준비한 건 없지만, 한다는 것을 한 1년 반 정도 전에부터 들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양 나온 게 1974년인데, 1974년. 그래서 50년 흘러서 2024년에 한국에서 드디어 대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50년 동안 솔직히 한국교회에서 총체적 복음, 하나님 나라, 뭐 요즘에선 말은 쓰이지만 그 개념이 있습니까? 개념이 없잖아요. 개념이 없고 그냥 딱 나눠져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뭐 마치 진보와 보수의 성향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아니면 뭐 녹색당이냐 뭐 이런 거 나누는 것처럼, 뭐 이런 사회적 성향에 따라서 딱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로잔 대회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익숙했던 선교, 해외 선교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와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거 하는 대회가 로잔 대회처럼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위원장들부터 해가지고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 들으면 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성장을 멈춰 있고 주춤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머릿속에는 계속 왕성했던 한국교회의 그 좋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게 로잔 대회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릴 때 한국교회가 그 시기 80, 교회사를 얘기한다면 초기부터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80년대부터라고 얘기해도 그때가 사실은 젊은이들의 부흥이 시작된 시기니까, 80년대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때로 큰 그림은 사실은 이렇게 나눴지만 거의 주류는 뭡니까? 중산층, 그죠? 강남, 이런 교회들의 청년 대학. 저도 그 당시에 청년이었지만 그때는 진짜 교회에 청년들이 미어 터졌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전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이었을 때 청년이 몇 명이었어요? 50명 가까이. 50명. 지금 웬만한 규모의 크기의 교회들도 청년들 50명 모이는데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작은 교회인데 청년들이 그 정도. 아니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초등부 막 100명, 유년부 100명, 뭐 유치부 뭐 80명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성합니까? 근데 그 왕성하게 뜨거운 들이 수련해가고 막 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 CCC 사형리 들고, CCC 맨들도 아닌데 CCC 그도 아닌데 그거 들고 가서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그냥 뭐 다짜고짜로 가가지고 사형리 갖고 전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때 왕성해졌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이 풀려나가는 방식이 뭔가 이렇게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이게 사장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풀려나간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방향은 경배와 찬양이고, 경배와 찬양. 그래서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90년대부터 단기 선교. 지금은 단기 선교가 많이 죽었죠. 지금 그 얘기 안 하죠. 2000년대 중반까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단기 선교 한국교회 안 보내는 교회 없었어요. 전부 다 단기 선교 보냈어요. 청년대학부는 기본이고
장년들도 단기 선교, 뭐 필리핀, 뭐 베트남 그런 데 가지고 사형려 갖고 들고 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제가 있었던 교회들도 다 그랬었어요. 그거 하는데 여기에 에너지가 다 이렇게 그 폭발적으로 나왔죠. 아이고 좋아요. 그러면서 요번에 선교한 뭡니까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중심에 있던 실무자들이 다 이 그룹이 묶여서 함께 묶여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선교한국. 그럼 선교한국 아시죠? 선교한국 운동이 1998년인가요? 88년. 88년? 예. 그 무렵이잖아요. 이렇게 경배와 찬양,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을 묶어내면서 선교 한국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번에 로잔 대회 준비하는 그 주요 그룹들이 선교한국 멤버예요. 실무 멤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평서한국과 함께 했었던 어찌 보면 동역자들이었었어요.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성서한국 하는데도 서로 교류하고 우리 내용 알아요. 잘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성서한국 활동을 소개하지 않아요. 이런 사회선교 운동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로잔 대회가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12.7 대회로 연결되면서 마치 무슨 반동성애 운동 만들어내는 어떤 뭐 문화 뭐랄까요 좀 어, 종파주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흐름과 역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 50년 동안 못했던 건 이해하지만 지금 와가지고 이 로잔 대회를 50년의 기념을 하자는 측면에서 완전히 총체적 복음의 로잔 대회를 이거는 없애버리고 이것만 하나 달랑 남아서 그것도 다 동성애로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형태의 발표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냐라는 그 답답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뭡니까, 우리 12, 3, 그, 뭐죠? 계엄령 발동에, 이게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정치의 문제만 아니라, 12.7 집회에서도 보여졌지만, 제가 기독교 사상에도 글을 썼습니다. 일단 준비를 좀 해주시고, 예, 네네네. 한 질문이 하나 또 있다고 하니까, 예, 네네. 예. 그게 지금 두 개 다 하신 거 아닌가요? 아, 네, 하나 더 있는데. 그러세요? 예.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한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그 또 하나는 그 기독교를 이렇게 통한 외단 같은 그 기독교를 통한 어떤 사회 정의에 대한 이런 그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운동으로 가는 거라 이 시민 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 사회 정의 같은 운동을 하는 것에 어떤 에너지와 그 파급력이 좀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지 그런 게 좀 궁금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공정선거 감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이런 운동을 기독교계에서 하는 거랑 이 시민 사회에서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지 하면서 이걸 하는 것 차이가 이게 뭐 똑같은 건지 아니면 더 기독교 쪽이 좀 더 약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이번에 로잔 한국 대회에서 그 동성애나 이제 그 뭐 젠더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런 문제들은 지금의 사회에서는 엄청 진보적인, 그러니까 아주 엄청 사회적인 요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게 기독교를 전제로 하면 이제 성서와 교회의 전통적인 이해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기독교를 떼고서 그냥 운동을 하면 안 되나? 왜 기독교를 달고서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뭐, 저는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때도 그랬고, 우리가 기독교 굳이 그 안에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오히려 사회로 나가면 훨씬 운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관심을 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문운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하러 꼭 기독교 운동을 하냐. 아무래도 기독교 운동을 하게 되면 나이브하게 되고, 자꾸 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더 골치 아파지지 않냐. 저는 그거는 각자의 성향과 형편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선택은 왜 계속 기독교에 있었냐 하면 저의 성향에도 맞고, 저는, 제 경험으로 봐도 저는 신앙인이 하면 늦게 출발하지만 저는 끝까지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신앙적 동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처럼 저는 별로 그 정치 상황에 큰 요동을 안 받습니다. 저는 뭐 계엄령이 일어났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뭐 예전에 비하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교훈도 많네. 뭐 우리 자식 세대들이 막 신문도 이제 들춰보기 시작하고 참 좋은 점이 많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저는 신앙적 동기가 오히려 있는 게 그 사람이 회심해서 제대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눈앞에 딱 벌어지는 일 갖고 옳은 거, 그런 거, 그렇게 바로바로 선택하는 게 더 시원스럽죠. 제가 우리 과가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학과에 운동권들 투성이었었어요. 저도 거기 참여하기는 했는데 그 친구들이 볼 때는 비적비적대했어요. 왜냐면 저는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기독교적인 관련성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 나가도 저는 투석은 안 던지고 뭐 가서 저 화염병 저기 뭡니까 가스 최루탄 냄새 맡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구호 외쳐도 적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좀 미적대죠.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할 무렵에 친구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 예언은 아니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내가 아마 너보다 더 오래 할 거다. 너 지금 운동해가지고 수배되고 그러지만 내가 분명히 너보다 오래 할 거다. 그냥 그때는 좀 약간 어 뭐랄까 이렇게 자존심 상해서 그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저는 그럴 줄 알았었어요. 저는 신앙적 동기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요동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뭐 상황이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싶다가,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등락은 있고 기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뭐 제가 할 것이다, 안 할 것, 할 만한 일이고 안 할 만한 일이다, 그만둘 일이다라고 제가 선택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의 운동은 전 그렇게 할 수 있다. 제가 대학생 때 80, 아니야, 90년대 중반.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로메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로메로라는 영화가 남미에서 벌어진 일인데, 남미도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 독재 정부가 계속 다 그랬었어요. 남미 전부 다 독재 정부. 그래서 해방신학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신부 하나가, 추기경 하나가 원래 보수적인 그냥 성경만 읽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추기경이 됐어요. 추기경이 됐는데 이 사람이 추기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됐다. 기득권 세력이나 군부는 다 이제 희낙낙했죠. 저 사람이 주교가 됐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이제 맘대로 독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현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때 현실을 깨달으면서 이 로메로 이 신부가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살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사람이 했던 모든 일들은 그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켜서 결국 거기에 독재 정부에 큰 타격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신앙인이 갖게 되는 어떤 우리 그렇잖아요.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 많이 인용하죠. 그분이 진보적인 분입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진보 의식에 가득 찬 의식적으로 아주 진보 의식에 강한 분입니까? 우리 그분 책을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루터교면서도 또 개혁주의적인 아주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간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필요한 내용은 각자 선택하는 거지만 그러나 저는 기독교 운동이 결코 나이브하지 않다. 오히려 근본을 제가 오히려 요즘에
속상한 거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여기에 포섭되냐? 보수냐, 진보냐? 에 따라서 그냥 뭐 민주당 지지자로 남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로 남고, 굉장히 좀 속상하게 생각해요. 네. 보수나 진보를 우리가 활용은 할 수 있죠. 우리 중에 조금 더 보수적일 수 있고 조금 더 진보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서도 당연히 불의를 행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얼마든지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꾸 이렇게 딱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 찬성하든지 다 반대하든지 저는 이거에 동의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조금 더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렸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네. 역사 쪽 이야기가 좀 네.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보니까 경실련의 그 경제정의 실천 기독청년 학생협의회에서 발행한 복음과 개혁 그 91년판 이본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경실련 기청협으로 된 게 89년 10월에 창립이 됐다고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은 이 소개가 되는 게 그 복음주의권 청년 학생들이라고 그 하면서 복음의 총체성을 바탕으로 사회 변혁 추구 또 이제 경실련 기독학생 청년 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먼저 이게 89년 10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경실련 기청협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중요한 학생 리더, 그러니까 청년 리더 그리고 또 그 청년 리더를 또 리크루팅했던 그 경실련에서 그 어떤 시니어 그룹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91년도 이후판에서 여기 이제 소식지를 보니까 청지기 학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됐다고 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독 청년들이 한 150명 정도가 경실련을 가득 채워서 당시에 이제 경실련에 있었던 뭐 서경석 목사님과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했는데 이게 규모가 첫 번째 이제 처음에 형성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됐고 그게 한참 좀 활발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로 규모가 있었고 좀 활발 액티비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경실련 이 기청협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 더 있는지 이런 예. 좀 뭐 경실련 기청협에 관한 질문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뒤에 질문은 쉬우니까 먼저 답변을 하면요. 네. 꼭 저희 집에 거의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제가 거기 간사니까 당연히 많이 있고요. 이 경실련 기청협의 역사는 당연히 경실련 역사하고 똑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결국은 이 서경석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력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제가 김준호 목사님 얘기도 했었지만, 김준호 목사님하고 서경석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다 묻는 게, 원래 이분들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저렇게 됐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됐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홍도 그렇고, 서경석도 그렇고, 두 분 다 예전에, 뭐랄까요. 이렇게 이분이 더 선배죠. 어, 여긴 이 김종 목사님은 민청학년 사건과도 관련이 돼 있고,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후반, 특별히 70년대에 이 김준호 목사님은 굉장히 어떤 반유신 운동의 기독교, 활동가 중에 하나였었고, 서경석 목사님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연배가 아래셨기 때문에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70년대. 같은 70년대입니다. 70년대 초부터. 좀 네네네. 근데 이제 80년대에 이제 특별히 그 기독교 운동을 하면서 EYC에 또 있었죠. 아닙니다. 그 완전히 그 앞에 그 서영석 목사님의 이력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시고, 예, 진짜로 서영석 목사님이 왕성하게 활동해서 에큐메니카 운동의 지도자가 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 네, 특히 70년대 초에 이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1974년에 민청학령 사건이 네네. 생기는데 네. 그 이전에 그 민청학령 사건은 KSCF 중심으로 이제 그 생긴 사건인데 네. KSCF가 부상하기 전에 EYC라고 하는 게 먼저 예, 조직화가 되고 예. 그 기독교 청년 운동에 사실상 민주화 운동의 그 초기 결집을 하신 분이에요. 음. 60년대 후반부터 네, 70년대 네. 초까지. 네. 그러나 아마 그 민주화 사건 전후로 이제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82년 거의 네? 82년 1월에 프린스턴으로 갔고 네, 다시 돌아온 게 87년 정도에 와서 기사연 네네. 당시 손학규 전 네. 기사연 원장이 아, 약간 지나서군요. 그런 상황이어서 경실련은 그 서경석 목사님의 활동에 거의 이기라고 보셔야 돼요.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기는 60년대 일기에 후반부터 70년대.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동일한 시기에 이제 원래 그렇죠. 활동을 하셨다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조금 더 뒤로 봤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정정을 하겠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이, 뭐, 김준호 목사님도 그렇지만, 서경석 목사님이, 이제 이미 조금, 기존에 활동하던 운동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그 미국 가서고, 그 다음에, 수감돼 있었을 때 그 수기 같은 것들이 뒤에 많이 책으로도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80년대 이후에 기존에 이제 그, 뭐, 기독교 운동으로 본다면, 종로가에 그 활동하고,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개인적인 마찰들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활동을 해나가는 그 이와 그 뭡니까 저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단체의 기사련이 아니라 뭐였지? 내가 그 단체 원장을 하다가 네네네. 예 네네네 맞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 사회문제연구원. 예. 한국 기독교 그렇죠. 사회연구원 네네. 거기서 이제 원장을 하다가 거기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죠.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88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때 예, 이제 많이 생각이 간사들하고 달라졌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미 사실 80년대 그 미국 가기 전까지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거의 신화적인 그렇죠. 리더로서의 예. 이제 확고한 그렇죠. 위치가 계셨 네네. 있으셨는데 네. 미국 가서 한동안 지내다가 다시 오셔서는 이미 이제 그 청년 학생 운동의 성향이 그 이념적으로 많이 네. 바뀐 상황에서 네네. 후배들하고 갈등이 시작돼요. 네네. 그게 이제 그 기독교 사회 그 문제 연구소 네. 거기서 처음 생기고 이미 이제 이 목사님의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예. 오셔가지고 그런데다가 학생 운동은 완전히 급진화됐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제 그 거듭 생겼어요. 지점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저도 뭐 김준호 목사님도 서경석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제가 또 알고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변화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질문은 사실 김진영 목사님이나 성현송 목사님은 개인의 출판물도 있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저는 이제 그 경실련 안에서 기청협 음. 이것 자체가 조금 더 예. 근데 그 기청협이 사실은 서경석 목사님의 그 이력하고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EYC 활동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EYC가 기독 청년협의회예요. 그죠? 그 줄임말이. 그래서 그게 기청협이에요. 기청협인데 서경석 목사님이 이제 경실련을 창립할 무렵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전의 시기는 다 지나가고 이미 더 이상 이전에 활동하던 분들하고 계속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새로운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선진적이었던 게 새로운 실험이었던 게 시민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민중운동이라든가 기충의 서민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의 운동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낯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제가 그때 부름을 받았던 것도 우리 학번 중에 우리 보금지 저 후배들한테 에, 그 하나의 제안이 들어온 게 너희 학번 중에 우리 8학번 한 몇 명이 있었는데 그룹이 있었는데 너희 학번 중에 여기 경실련 안에 기청협이라는 단체가 있으니 여기 간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라. 그 오다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제안이.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경실련?
아, 그 계량운동이야. 그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써요. 계량운동이야. 아, 거기는 체제에 협조하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변절이나 비슷한 거야. 이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제 친구들은 다 안 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말씀하신 그 친구들은 주로 그 복청학년 그런 그 그렇죠. 그룹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의식 속에는 우리도 80년대 운동권 성향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 시민운동 경실련은 이건 변절된 계량운동이다, 협조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갖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서경석 목사님이 이거 하면서 본인이 그쪽 그룹 오가권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니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게 원래 CCC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 아, 김진홍이 아니라 김준곤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복음주의 큰 교회들 목사님, CCC 그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또 홍정기 목사님도 CCC였고, 홍정기 목사님 소개받고, 그리고 복음주의 쪽 그 그룹들 목사들과 처음으로 연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사실은 경실련이라는 단체는 일반 시민운동을 지금 밑그림에는 제가 그 책에도 저기 썼지만 회원 조사를 해보니까 회원들 기독교인이 한 70%인가 80%인가 그런 정도로 될 정도로 사실은 기독교 이름이 없는 기독교 운동이에요. 다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큰 교회 CCC를 비롯해서 새로운 중산층 그 교회 뭔가 이렇게 교육받고 좀 점잖게 뭔가 좋은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적 욕구, 지식인들의 욕구가 들어가 있는 여기에 젊은이들도 함께 들어가 있었고 우리 같이 뭐 겨자씨영재단이나 또는 뭐 이문식 목사님이나 뭐 이만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성향하고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거로 합류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력으로 89년 10월이라고 얘기한 게 이미 89년이 경실련 창립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때부터 여기가 뿌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청협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만든 거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활동의 주 요소는 기독교였거든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제일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성탄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청협에서 제일 주로 많이 했었던 게 그때 성탄 예배 때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성탄 예배를 많이 했는데 예컨대 구령마을 구령마을. 그 다음에 제가 있을 때는 성남에서도 갔었고,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해서, 또 저기, 어디지, 무슨 교회지? 그 정동 MBC 있는 그 CCC 회관 그쪽 있는 데서 거기서도 했었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성탄 예배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아, 뭐야, 세계관 학교 같은 거 하고. 근데 서경석 목사님이 그랬을 때 이름을 짓기를 EYC 총무를 했기 때문에 기청협의 이름만 살짝 바꿔서 기독청년협의회를 기독청년학생협의회 그래서 기청협 그렇게 똑같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그때는 회장이었었습니다. 간사가 아니라 박승용이라고 이분이 이제 이분도 역시 CCC 출신입니다. CCC 서울대 근데 여기 김은년 그쪽 그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서울대에 그렇게 이제 분인데 나중에 베트남 선교사로 가기도 했고 나중에 다시 알려지게 된 게 뭐냐면 서경석 목사님이 뉴라이트 운동했잖아요. 2000 이명박 네, 이명박 2004년 그죠. 네, 그 무렵에 만들 때 기독교 사회 책임 그때 고직한 간사하고 고직한 선교사님하고 박승용 간사가 서경석 목사님의 다시 부름을 받아서 그 밑에서 실무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대 회장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세준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간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89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경실련 안에 조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전성기 때는 하여간 조직이 백화점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종교 조직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경불련, 경제정의 실천 불교시민연합. 이름도 똑같이 거기 불교만 하나 붙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불교시민연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왜 굳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냐면 이게 기독교 운동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탈색을 하기 위한 알리바이 차원에서도 있기도 했고 그 당시에 서경석 목사님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종교계의 힘을 함께 붙일 수 있었던 게 그때 이제 종월 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하셨다가 신군부한테 이렇게 탄압받아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래서 경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조직으로는 경불련하고 기청협하고 두 가지가 있었던 그, 네, 제가 보충으로, 이제 경실련 안에 그 기청협회, 네. 실제로 매주 모이는다든지, 이렇게 정기 모임이 어느 정도 횟수로 정기 모임이 진행이 됐는지, 회원 어느 정도였고, 그게 언제쯤 소멸됐는지, 거죠. 이게 일단 저기 좀 사실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연결된 건데 처음 모이는 250여 명, 네. 2년 남짓된 이 단체 그러니까 91년도 기준으로 1천여 명의 헤아리고 있다라고 나오고 그런데 기청협 회원이?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특별히 필지기 학교를 할 때는 한 150명이 모였다. 그래서 아마 액티브하게 활동했던 거하고 당연히 회원 자체는 다를 텐데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근데 저기 목사님 활동하신 이후인가요, 전인가요? 이게 전이죠. 이게 전이죠. 네, 이게 전이죠. 저는 93년부터 했으니까 91년이니까 저 전입니다. 근데 93년도 풍경. 근데 제가 얼마든지 그 당시의 분위기하고 미루어 짐작할 그리고 서경석 목사님의 성향과 경실련의 분위기를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의 팩트에 가까운 거는 상당히 포장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경실련 기청협이라는 게 경실련이라고 하는 이미 경실련이 태동됐을 때부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 입장에서도 차라리 민중운동은 너무 좀 부담스럽고 그나마라도 이제 그래서 개량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야당 같은 느낌? 그런 정도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무렵에 경실련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0명씩 모였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룡마을이라든가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노태우 정부 초기에 한참 저기 뭡니까 토지 문제 경실련이 이름 자체가 경제정의 실천 토지빈민들 때문에 도시 이렇게 계획되면서 88 올림픽 있으면서 도시빈민들이 쫓겨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소 사건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분당, 일산 이런 데 이렇게 그 신도시 만들면서 엄청나게 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빈민들 특별히 집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그 분노가 이만큼 차 있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도시빈민들 찾아가지고 이 성탄 예배 할 때는 1,000명, 2,000명 모였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는 경실련의 집회인 동시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경실련 기청협인 거예요. 경실련 기청협 그냥 이름만 갖다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거기 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주축이 돼서 이미 그 마음속에는 우리 기청협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마치 기청협의 입장에서 우리가 1,000명 모았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제가 간사를 할 때는 이미 그때가 아니었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정기 모임이 있었나요? 그때? 있었죠. 네, 네. 예를 들면 매주 또는 매월. 매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매주는 아니었었어요. 매주는 아니었고 매월 정도였나? 또는 무슨 특별한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있을 때. 정기 모임은 있었어요. 정기 모임이 예, 있었고. 정기 모임이 있었고 지부가 있었습니다. 지부가 있어서 대학에 5개인가 정도 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대에 지부를 만들려고 서울대에 매주마다 출퇴근하다시피 가가지고 지부 만들려고 했었던 그때 이제 뭡니까 KSCF의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뭐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실련 실제로 회원이다라는 우리가 회원이다라고 하는
의식된 형태로 1,000명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모임들을 가질 때 함께 이렇게 동원돼서 참여했는데 여기 경실련 이름, 기청협 이름도 함께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고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학교, 청지기 학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미 경실련 자체가 이름이 있으니까 청년 학생들 아까 얘기했던 사랑의 교회니 뭐 남서울 교회니 이런 데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만큼 올 수 있죠. 몇백 명. 물론 우리도 제가 간사할 때도 그때 청지기 학교였나? 여름대회 항상 했었어요. 여름대회. 여름대회 주강사가, 저기, 최일도. 저도 최일도 목사님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최일도 목사님 오셔서, 강사하시고, 그런데 우리 100명 정도 모였었어요. 100명, 150명 모였었어요. 예, 뭐, 100명, 150명,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 당시에는 100명, 150명은 진짜, 뭐, 조금만 노력하면 100명, 150명은 다 모였었어요. 또 혹시 질문이 있나요? 그 성서한국 2000년 초반이긴 한데 90년대는 아니긴 한데 또 성서한국에서 오랫동안 그 하시고 지금도 이사장님 계셔서 성서한국이 이제는 그 거의 20여 년 가까이 네, 되어 내년 20년. 네, 그 20년 이제 가까이 되어 가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온건하면서도 그 복음주의권의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도 꽤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행위원회라는 이런 게 꽤 많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그 90년대 처음에는 이제 뭐 여러 이유로 하다가 좀 사그라들었는데 신사국은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초기에 그 뭐랄까요 그 굉장히 좀 초반부에 2000년대 초반부에 굉장히 많은 호응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지 못하게 됐던 어떤 뭔가 그 조직적인 거랄까 사회학적인 거랄까 뭐 이런 여러 어떤 측면에서 좀 계속 좀 이게 더 힘있게 그 복음주의권에 좀 더 이렇게 그 사회적 책임을 그 더 넓은 저변으로 하기가 좀 근데 언제 이렇게 조금 약간 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주요한 이유라는 것은 뭐냐면, 시대 변화에 따른 리더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운동도 뭐 맨날 30년 전 얘기하고 맨날 40년 전 얘기하고 우리 때는 한 번 모였다면 1,000명, 2,000명 모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전히 주역으로 뭐 아닌 말로 뭐 지금도 요번에 그 계엄령 때문에 그렇기는 더 이제 저 목소리가 커지기는 했지만 항상 한국 사회에 무슨 얘기하면 꼭 80년대 운동권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80년대 운동했던 사람들이 운동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탄압받던 사람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되고 뭐 모도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아래에 있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학번들, 2000년대 학번들 이런 학번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현재 시대에 맞는 2000년대에 맞는 사고방식의 유연한 그런 활동의 것들을 어찌 보면 안 세운 것이기도 하고 못 세운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산국도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년 전, 40년 전부터 이문식, 강경민, 어? 이만열 뭐 그 아래 부교형 뭐 누구 뭐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계속 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약간 좀 이제 그런 원망들을 하죠. 뭐 근데 뭐꼭 그게 뭐 그래서 저희들이 욕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우리를 막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기득권자냐? 우리가 무슨 벼슬 했어 벼슬? 아니, 사람이 없어서 했지. 국회의원이야 서로 못해서 안달이지만 우리는 아니, 할 사람이 없어서 한 건데. 아무튼 뭐 책임 뭐 통감은 해요. 아무튼 그런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왕성히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의 자리를
만들지 못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이 물적인 토대도 있잖아요. 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의 어떤 재정적인 그 후원 그룹을 만들지 못하니까 점점 축소되고 지금은 또 이제 젊은 분들이 활동할 만한 그런 좀 기반들이 많이 약해졌죠. 지금 그걸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